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 오늘 그 사전 그러니까 질의서를 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마 강의 내용 중에 좀 많이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제 실시간 채팅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저희 ICT 이제 사무국 쪽에서 이거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달해드리면 제가 향후에라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저 혼자 물론 AI랑 같이 해서요 주제를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에 그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했을 때 따뜻한 기술을 담는 가장 안전한 그릇 뭐 이렇게 또 표현하면 좀 더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해서 뭐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만드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화두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ICT 컴플렉스 쪽에서도 하도 이렇게 좀 잘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고민 많이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교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내가 서비스 개발자라는 입장에서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어르신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 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는 얼마만큼 중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왜 더 철저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돌봄 ICT의 그 취약성과 밀착성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지적 한계라는 부분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보다는 좀 디지털 쪽에서 많이 소외돼 있다라고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이 수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된 부분의 동의 체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거나 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서비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그냥 이거 서명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뭐 그 형식적으로 동의가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차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가 잘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이제 주목을 받거나 이슈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되게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 어떤 센서 아니면 CCTV 아니면 이제 복지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뭐 상담을 할 때에 이제 그 상담 관련된 음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을 하실 건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많은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해커들한테 넘어갔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디지털 쪽으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보이스피싱의 중대 사건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해주실 때 조금 더 잘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좀
개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컴플렉스 쪽에서 사무국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 요청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얘기하게 될 것들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개보법 관련 조항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도 조금, 법은 내 전공이 아니니까 좀 이런 것들은 어려워. 이거 뭐 다 봐야 돼? 뭐 이런다고 하신다면, 일단은 조금 목적과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개인정보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그리고 정보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통신망법도 이제 개정되고 시행돼서 그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제 행정조사도 들어가고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9조 그리고 관련 고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도 항상 좀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된 법 29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행정조사를 한 13년 정도 했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어떤 신고라든지, 조사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한 그 마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정보 주체 권리를 보장을 안 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행정처분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개인정보의 열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열람이라든지 정정 삭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찰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조, 36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강의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조금 체크해 놓으셨다가 잘 좀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적이나 원칙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보법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떤 종류로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수준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입니다. 성명, 휴대전화, 보호자 연락처, 주소, 이런 그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알 수 있는 식별 체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소위 말하면 법에서는 제15조에 해당이 됩니다. 15, 16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노인 돌봄 ICT 프로젝트에 가장 적용되는 법 23조 민감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우측 장표에 생체 정보도 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민감정보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그리고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24조에서 별도로 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주민등록번호는 특례조항으로 만들어서 더 제일 강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면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정보가 있고, 고유식별 정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아예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기존 어떤 다른 공공 서비스에 뭐 결합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조금
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주민번호까지 고려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법률적인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만드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거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활용은 별로 다들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하나 조금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대면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저의 개인정보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뭐 어떤 서비스든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기업에서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지만 즉시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를 빼고 예를 들면 생체정보죠. 여기서 구분을 제가 민감정보에서도 생체정보로 따로 좀 구분을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단순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DB 세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내 거야. 어떤 이 정보 주체가 이건 내 정보야, 내 자산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산이 아닌 나와 관련된 정보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정보도 있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노트북 하나로 지금 그 발표 자료만 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채팅창을 확인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금연 동의서의 실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최소 수집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떤 개발자들은 이거 우리가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DB 칼럼 값을 계속 추가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진짜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최소 수집 원칙,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만큼만 수집해서 이용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장표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위치 정보 기록 대신에 그냥 어르신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방에서 나간다든지 그런 유무 이벤트 감지로만 좀 이렇게 치환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어찌 보면은 그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실증 분석이라고 했는데 서비스 개발용 AI 학습 모델 학습용으로 어떤 수집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데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전 질의서에도 있긴 했지만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법상 설명을 드리면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한 뒤에 그거는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 28조랑 그리고 해당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라든지 뭐 계획서 제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자사 서비스의 학습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보관하고 이용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한을 한정을 해야 되고요. 뭐 제가 조사하면서도 제일 많이 위반으로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해당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는 거에 대한 절차는 잘 지켰어요. 근데 보유기관에다가 막 반영구, 뭐 영구 뭐 이렇게 써놔요. 그래갖고 행정처분을 받은 뭐 대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뭐 반영구나 영구 이거는 어느 서비스에서 쓸 수 있냐? 법적으로 보통 공공기관이죠. 중앙부처. 정부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왜냐? 계속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뭐 상속이라든지 재산 분배나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도 뭐 아니면 범죄 수사에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런 분야에서는 뭐 반영구 내지 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존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할 때는 그냥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삭제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 이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삭제를 했다는 최소한 이벤트 로그까지는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검을 받으시거나 이럴 때 입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눈높이에 대해서 동의서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 뭐 안 좋게 됐지만 홈플러스 행정처분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해가지고 이벤트 하는데 3폰트인가? 4폰트로 해가지고 깨알같이 이렇게 적시를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저도 노안에 걸렸지만 노안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워드나 한글 파일 프로그램 기준으로 한 14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이상의 가독성 있게 좀 써주시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상으로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들을 보면 거기에 뭐 수집 항목, 목적 뭐 이렇게 써놓지만 아무래도 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서비스 나중에 저도 뭐 이렇게 최종 경연을 펼치실 때 저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볼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게 심사위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딱딱한 법적인 용어보다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고지에서 이제 상담사분들이나 복지사분들이 이제 방문해서 동의받거나 한다고 할 때도 방문자나 상담사분들이 이거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한 다음에 동의했다는 거가 인지가 된 거를 확인을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이거는 법적 분쟁이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 큰일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법정 대리인이 있고 예, 법률 쪽 법 분야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은 네, 가족 관계잖아요. 네, 법정 대리인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후견인 제도 뭐 이런 거 아세요? 특히 뭐 조금 보육원에서 네, 부모님하고 헤어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법적 후견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후견인 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정 대리인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법정 대리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임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대리인들한테 서명을 받더라도 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안 생기게끔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이렇게 칠판에서 쓰고 해야 되는데 예, 온라인이라서 조금 원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면 저도 고민해봤는데 어르신 당사자들, 이용 당사자들 또 있지만 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권한으로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리인 레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복지사, 상담사 분들 이 세 개의 접근 권한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활용하는 데이터도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서비스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세 개의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접근 권한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 동의서도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용자와 이용자 대리인에 대해서도 그 이용자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뭐 통보한다든지 제공해줘야 될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용자와 대리인한테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사분이나 복지사분들 담당 상담사분들이나 복지사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이 접근 권한을 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서 동의서를 설계를 하면은 총 동의서가 3장이 나오겠죠? 분야마다 다르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동의받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총 보통 여러분들 머릿속 기억나신 건 필수 동의, 선택 동의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잠깐 장표를 앞으로 가서 보면 지금 이 보건의료 분야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돼서 필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총 3개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집 이용 부분 아까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해보면 첫 번째입니다. 법 15조 네. 여기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필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주민등록번호 고위식별 정보에 대해서 수집 이용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공공 서비스랑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필수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다들 똑딱은 아실 것 같은데 똑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회원가입 절차 같은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똑딱도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코로나 때 풀린 이 민간에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명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수집 비용 처리에 대해서 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여기 동의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될 거예요. 세 분야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어르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대리인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자나 대리인이 나 이거 안 할래 내 정보 이제 수집하지 마 나 뭐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나 한국에 없으니까 나는 그동안에는 우리 거 정보를 수집하지 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정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싫으면 탈퇴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지금은 내 정보 수집하지 마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거는 해당 기업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거를 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수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개발 업무만 하던 사람은 아니라서 좀 꼽아봤어요. 이렇게 막 괴롭혀가지고 AI를. 그래서 꼽아봤는데, 일단 모든 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위반을 해서 해킹 사고까지 가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전송 구간하고 저장소에 대한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서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동의서도 권한을 구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최대한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갖고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AWS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실 건데 하시게 될 건데 국내 사업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근데 만약에 AWS 등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정말 국외 이전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서비스, 다른 AI 개발을 위해서 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렇게 이용할 거야, 학습용으로 하고 했을 때는 가명 처리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 처리나 아니면 DB에 보관할 때도 고유식별 정보 부분은 완전히 암호화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시 암호를 꼭 해서 결론적으로는 정확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부 API 유출 관련된 부분에서 또 꼭 조심하셔야 되는 이제 IAM 정책을 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고가 요즘 많이 터지는 게 API 호출 시에 이제 비식별화,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의 이제 오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실증 중에 특히 얻어서 쓸 거라고 하면은
동의를 또 받으세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 정보화 시켜서 쓰는 부분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익명 정보화 시켜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유념하셔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및 법령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이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서비스 개발하거나 학습시킬 때 AI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크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뭐 실증 때도 그렇고 최종 내부적으로도 서비스 이제 론칭하기 전에 한 번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폰트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그 민감 정보 관련돼서 별도 동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관하고 전송 구간에서 안전하게 암호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라는 그 용어를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지금 저번에 어떤 멘토링을 해드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이제 보건 분야 쪽에서 마이데이터가 있어요. 그 해당 플랫폼명이 그 건강정보 고속도로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서비스 개발하실 때 그쪽을 통해서 API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기 어려우셨다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마이데이터 가서 해당 DB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뭐 연계하거나 이럴 때도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절대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뭐 실증 중에도 마찬가지고 뭐 서비스 뭐 제공 중에도 어떤 어르신이나 그 대리인들이 나 이거 이제 이용 안 할 거야, 나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영업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받은 즉시 최대한 빨리 파기하시고 파기한 이벤트 기록만 잘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필수 고지사항 포함된 별도 동의 받았는가, 그다음에 그 API 연동시 그리고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요금제, 그러니까 유료 요금제 이거는 뭐냐면 그 해당 서버에 AI 서버로 그 데이터 서버로 이게 저장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해당 요금제 이상 써야지 뭐 그걸 세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아마 대부분 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 안 되게 그 해당 AI로 우리나라 국민들,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나 의료적 민감정보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유는 끝내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 강연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먼저 사전 질문 정리해서 드린 것 중에 그렇죠. 신청자분들께서 사전 질문 폼으로 제출해 주신 질문 중에서 위원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신분 확인을 위해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쓰고 안면 인식을 도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서 이것도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암호화해서 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 일방향 암호화를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좀 많은데요. 제가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노인을 돌보는 분이나 후견인 등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까요? 노인을 돌보는 분이다. 요게, 아까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지만, 구분은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도 돌보는 분이나 후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거나 이미 대리인인 경우에 어떻게 개인정보를 다룰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산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인한테 필요한 게 어떤 정보? 아니면 어떤 결과값이 있을까? 아니면 복지사나 상담사 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항목이 필요할까 이거를 역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어르신 댁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AI 낙상 감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원본과 썸네일 보존 기간, 가명 처리 수준의 실무적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지금 이 낙상 감지하는 거를 이 사람 전체 모양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짝대기로 해서 어떤 이 직선들이 어떻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본은 보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만약에 이게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CCTV랑 같이 결합해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공공 쪽에서는 그런 걸 보관하고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는 그쪽 지자체마다 데이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뭐 프라이버시 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원본은 제가 볼 때 보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징후에 대해서만 긴급 구조기관에 뭐 발송을 한다든지 대리인한테 비상 연락을 한다든지 라는 것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는 삭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정보 주체가 어르신 본인이지만 실제 서비스 계약 앱 사용자는 보호자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려해서 계속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한다라고 했을 부분이면 법정 대리인이면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인 거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 조금 제출해 달라 아니면 예를 들면 대면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직접 이 법정 대리인 관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추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쉬운 거는 가족관계 증명서겠죠. 가족관계 증명서 기반으로 이 어르신들의 주민등록번호랑 임의 대리인인 자녀의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수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면 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보여주시면 확인하면 됩니다. 이 보호자 여기서 뭐 사진 찍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어르신에 대한 뭐 개인정보는 아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거가 이 사람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마 될 것 같으니 요걸 확인한 다음에 그 분한테 뭐 대리인의 보호자에 대한 권한을 주시면 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카메라 영상 외에 어르신 내 제3자, 뭐
보호사분들의 상담자분들이 찍히는 경우가 불가피한데 현장 스티커 부착으로 충분한지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장 스티커 부착이라고 하면 뭐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제가 상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방문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영상정보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알려주면 충분하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냥 해당 영상에 나오는 어르신을 제외한 이런 제3자 부분에 대해서는 블러 처리나 픽셀 처리해서 알아볼 수 없게끔 자동화된 솔루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설치된 센서, 카메라, AI 스피커 등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아까 이거는 동일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이제 어르신이 이 AI 스피커라든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심심하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뭐 오늘 내 몸이 좀 안 좋은데 점심 때 뭐 먹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걸 이제 이쪽에서는 발화라고 하니까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대화가 오가던 중에 이 어르신이 뭐 어떤 재산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하지 않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르신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지를 시켜드릴 수 있게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해당 서비스하고 상관없는 자연스레 그냥 지나가는 부분에서 뭐 재산상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정보가 나오는 거를 계속 보관하시다가 그걸 서비스에 이용하겠다고 이제 학습시키거나 이러시면은 요거는 조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에 뭐 서비스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설명을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최근 기분이 어땠는지와 같이 이러한 대화 속에서는 이제 건강정보나 뭐 가족, 지인 뭐 이런 제3자와 관련된 우리 자식이 뭐 국정원 다니고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집 및 저장 안 되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답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장이나 활용이 되지 않게끔 잘 학습 처리를 할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음성 원본은 전사로 삭제하고 그다음에 전사문이나 핵심 키워드, 개인화 질문에 필요한 요약 정보만 보관하는 것도 장기간 축적되면은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참 일단 음성 원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수집했다고 하면 뭐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는 바로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화 시킨 전사문에 대해서 쭉 보관을 할 수 있냐, 이걸 학습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생성형 AI 관련된 가이드라인 안내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되게 좀 많이 딥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는 카드택으로 사용자를 불러오고 시설 직원 보호자 전문가가 서로 다른 범위의 시설 보호 외부 음성인식 서비스가 함께 관여하는
현장 실증에서 각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될 동의서, 계약서, 기술적 보호조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그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그러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1순위가 최소 수집의 원칙입니다. 1순위가 최소 수집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에 그래서 일단 사전 질문 내용은 다 제가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저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스타트업도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잠시만요.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 부분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디폴트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근데 민간 쪽에서는 예전에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개인정보 5만 명 이상 수집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비스가 뭐 스타트업, 뭐 지금 이제 아직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증도 잘 되고 성과가 좋아서 투자 유치도 받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된다라고 하시면 그 기준이 아마 5만 명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기준으로 5만 건 이상이면 영향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외국인 개인정보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의 외국인 개인정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에 있는 사용자요? 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사용자지만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거든요. 속지주의고 그거를 예전에는 그 지역, 그 지도로만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그 서비스는 속지주의 안에서 이제 개보법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신 걸로 강의 자료 공유. 이 자료는 제가 그냥 간단한 것만 뽑아놓은 거고요.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제 거보다는 제가 제 채팅창에 지금 몇 개 드릴게요. 이게 안 가는구나. 링크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잠깐 메모 가능하시면 일단 생성형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라는 게 있습니다. 개보이 홈페이지에.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저 메뉴에 가서 보시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가 아유 감사합니다. 사무국에서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조금 봐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또 업데이트된 거, 그것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안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수집이다. 최소 수집이고 거기에 맞춰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단독 서비스로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이런 서비스. 네, 구글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채팅창에 홍명덕 씨가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4년, 5년 전에 그 구글 메타가 과징금 처분받은 거 아시죠? 1,000억. 메타가 한 600몇 억, 구글이 한 300몇 억. 그 처분받은 게 그 수지비용 동의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고지를 제대로 안 하고 진행을 해서 그거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고 지금 이제 계속 소송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해당 언어별 서비스가 있으면, 해당 해당 언어의 관련법을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EU GDPR의 수준하고 거의 다 맞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딥하게 학습을 해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EU GDPR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시행령, 고시, 안정성 확보 조치까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 제가 아까 지금 사무국에서도 채팅창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이나 간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처럼 내가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 우리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도 학습하는데 학습 데이터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명 처리는 무조건 해서 쓰셔야지 법적인 분쟁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의서를 받거나 접근 권한을 나눠줄 때는 이용자와 대리인, 그리고 그 개인정보 취급자, 그 상담사나 복지사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자 같은 거잖아요.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용자와 그 대리인과 그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집 비용 그 동의도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권한도 잘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냥 스킵할 뻔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도 받고, 그다음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필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마케팅에 활용하겠다 이런 선택 활용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에 민감 정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중에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의료 관련된 그 민간 서비스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이용 약관 등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조금 내가 서비스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싶다 하면 실증도 하신 다음에 사무국에서 도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셔갖고 약간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 예외 처리를 받아서 그 심사를 통해서 예외 처리 받아갖고도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고, 이게 공유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거 오늘 보여드린 이 발표 자료는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제가 인터넷을 최대한 지금 하려고 급하게 오느라고 여기서 지금 노트북밖에 안 돼갖고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별 말씀을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콤플렉스 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이준 연구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고 또 연구위원님과 1대1로 멘토링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멘토링 가능하답니다. 네, 오늘 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시고 또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해주신 이준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